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약점은 엄마가 만들어 놓은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약점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수학 콘서트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엄마들은 참 궁금합니다. 항상 같은 문제를 풀 때 실수하는 우리 아이. 그 이유가 뭘까요? 실수를 반복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그 취약한 수학 약점이 있다는 건데요. 제때 바로잡지 않는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약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이키기가 참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학년별 수학 약점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수학을 진행해줄 특별 패널,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두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분입니다.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는 영아 태원이 엄마 조민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조민희 씨 반갑습니다. 네네네. 어떻게 해서 오늘 이렇게 수학을 찾아주게 되셨어요? 글쎄요, 아이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킨다고는 있지만은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엄마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발목을 잡는 건 수학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수학을 못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팁이라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용기를 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에서 요즘 실제로 수학 얘기를 좀 들으셨다고요? 주변에서 제가 오늘 이거 나간다 그랬더니 네. 그거 너무 많이 보고 있고 아이들이 어쩜 그렇게 똑똑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더더욱이 정말 제가 나오고 싶었던 거는 네. 이 수학에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수학은 그 암기 과목이 아닌데 외워야 될 게 너무나도 많고 유형이라든지 공식, 그래서 그 자체가 힘들고 다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한가 봐. 어떻게 좀 저에게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네네네. 네, 그 고민 오늘 강연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모실게요. 부산교육대학교 수학교육과 김성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들도 학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수학이 즐거웠으면 합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수학을 좀 더 할 수 있는, 수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들은 엄마가 만들어 놓은 또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약점들을, 수학에서 약점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오늘의 주제가 엄마가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수학 약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귀가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가 먼저 알고 내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엄마 수학인데요. 엄마 수학은 뭐냐면 좋은 학원 보내는 것도 엄마 수학이에요. 그리고 좋은 문제집 선택하는 것도 엄마 수학이고요. 근데 더 중요한 엄마 수학은요. 네. 엄마가 수학을 하는 게 엄마 수학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엄마가 수학을 하네? 우리 엄마가 수학을 공부하다니
수학을 물어보는데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엄마 수학입니다. 엄마 수학을 해야지 우리 아이들 수학 약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네. 물어보면 이따 아빠 오니까 그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모습을 빨리 바꿔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조민희 씨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암기 과목이 아닌 것이 이걸 외워야 되느냐, 자기는 유치도 해야 되고 이런 다각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엄마 한계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까요? 확실히 조민희 네. 씨가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1학년 때부터 가르쳐 왔기 때문에 아시는 것 같은데요. 수학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수학은 개념도 있죠. 네. 수학은 계산도 해야 되죠. 수학은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문제를 볼 때 한 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은 어렵다고 합니다. 수학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약점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약점도 있지만 한편 엄마가 만들어 놓은 약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엄마들 그리고 아빠들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약점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약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 혼자 그 약점과 싸우게 둘 수는 없겠죠. 오늘은 우리 아이의 수학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강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수학 약점, 김성준 교수님의 강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근사하게 있죠? 엄마가 알아야 할 우리 아이 수학 약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는 여기 초등학생들도 와 있는데요. 초등학교 교실로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로 들어가서 그 교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5학년 교실을 들어가고요. 3학년 교실을 들어가서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한번 살짝 엿보려고 합니다. 엿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게 오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봐야 될 내용은요. 어떻게 수학을 볼 것인가 하는 내용인데요. 다들 아는 시예요. 오래 보아야 예쁘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저를 보실 때 단박에 딱 보면서 예쁘고 제가 사랑스럽나요? 네, 저기 아주 환하게 웃어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수학도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애들 볼 때 그냥 봐서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지 예쁘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게 우리 애들입니다. 수학이 특히 그렇습니다. 수학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수학은 자세히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봐야 되고요. 그러면 들립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그걸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 엄마들이고요. 우리 아빠들이고요. 엄마와 아빠가 변해야지 여기 온 우리 아이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학년 교실로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보고 약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학년 수학입니다. 여기 5학년 친구들 보시면 저거 나 1학기 때 했는데 저게 뭐지? 분수가 있습니다. 그냥 분수가 아니고요. 분모가 다른 분수가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라고 합니다. 2개도 아니고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은 이 문제를 풀면서 통분하지 말라고 했어요. 통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주 옛날에 들어봤는데 그게 뭐였지? 자, 통분하지 말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풀지 고민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애들한테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틀려도 됩니다. 시행착오 전략을 써서 기준 분수를 잡으세요. 큰 거랑 작은 거랑 나누세요. 그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 교실은 32명의 아이들이 5학년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31명의 아이들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에 2분의 1을 잡아서 큰 게 2개 있어요. 3분의 2와 4분의 3이 있습니다. 작은 게 2개 있어요. 6분의 1과 12분의 5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31명이 풀었어요. 근데 어떤 애 하나가
3분의 2를 기준 분수로 잡았어요. 그리고 3분의 2보다 큰 거는 4분의 3 하나고 나머지 3개를 갖고 문제를 풀었어요. 선생님이 쭉 다니다 보니까 얘가 특이한 거예요. 얘를 불러내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시켰어요. 발표를 합니다. 3분의 1을 잡았다고 얘기했었을 때 나머지 31명 학생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혹시 상상이 되세요? 아이들 분위기가요, 별로 안 좋아요. 쟤 왜 저렇게 하지? 2분의 1 잡으면 되는데 뭐 하는 거지? 이상하다.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할 사람 했더니 한 애가 손을 들었어요. 걔가 질문합니다. 저는 그 질문이 안 나오길 바랬어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이 친구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 모두는 2분의 1을 잡았는데 너는 왜 3분의 2를 잡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예요. 뒤에서 수업을 제가 보다가 걱정이 되었어요. 제가 뭐라고 답을 할까? 어떻게 답을 할까? 근데 그 아이는 답을 하더라고요. 과연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3분의 1을 잡았느냐 했었을 때 그 친구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상상이 되세요? 그게 정답이었습니다. 그게 수학입니다. 그 친구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너 왜 3분의 2 잡았니? 했었을 때 그 친구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입니다. 자, 수학 시간에 혹시 어머니들, 아버님들 학교 수학 시간에 내 마음이 들어간 적 있으세요? 또는 내 이야기가 들어간 적 있으세요? 그건 수학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진짜 수학은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잡아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3분의 1을 잡아도 맞는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수학은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는 게 수학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떤 약점들이 있는지 우리가 첫 번째 약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선행학습의 아픈 모습이라고 제가 써두었죠. 여기 아마 선행학습 하지 않는 친구들 없을 거예요. 짧게는 뭐 한 단원, 한 학기 또는 1년,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수학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선행학습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아주 슬픈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하고 대화를 나눈 대목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분의 2가 있어요. 5분의 3이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렇게 보다가 이렇게 크로스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곱을 해요. 곱셈 9구를 합니다. 그러면 5이 10이고 3, 3은 9가 되니까 10이 9보다 크니까 3분의 2가 5분의 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친구는 어딘가에서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 한 페이지에 50문제, 100문제 열심히 풀었습니다. 빠르죠? 정확하죠? 문제 나올 때마다 분수에서의 크기 비교를 할 때 계속 크로스로 곱합니다. 곱셈 9구만을 계속 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설명을 하더군요. 곱하면 10이고 곱하면 9잖아요. 10이 9보다 크니까 크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다가 정말 모르시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해 못 하시겠어요?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곱하면 10이고 곱하면 9니까 그래서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곱하면 10이고 9라서 큰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얘는 저하고 계속 같은 대화를 반복합니다. 제가 원한 거는 초등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 보게 되면 원으로도 영역 표시를 하고 있고요. 사각형으로도 하고 있고 띠 그림이 하고 있고 수직선에서 하고 있고 아니면 최소한 통분을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길 원했어요. 얘는 선행을 했어요. 근데 그 선행이 자기 몸에 맞는 선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면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답은 구하죠.
이 친구는 분수의 크기 비교 분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2학년 수학으로 돌아가서 곱셈 구구만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곱셈 구구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학 약점은 몸에 맞지 않는 수학 선행학습. 많은 경우 그렇죠. 아이들이 선행학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아이의 선행학습을 엄마가 결정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옆집에 사는 누구누구 엄마의 그 아들의 선행학습을 우리 애한테 시키고 있죠.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 애가 하는 선행은 우리 애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아픈 모습, 슬픈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항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전국에서 수능 시험 보고 학력고사 1등 본 친구들 하는 이야기 있죠. 뭐 갖고 공부했나요? 하게 되면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저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 맞습니다.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학교 수학이 기본입니다. 교과서가 밥이에요. 문제집은 간식입니다. 간식만 먹고 살게 되면 비만이죠. 아니면 마르게 되죠. 교과서 안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영재원 친구들도 교과서 안 봅니다. 교과서 안 보고 문제집만 풉니다. 자, 제가 영재원에서 면접을 봤어요. 요 문제를 갖고 면접 봤어요. 애들한테 이거 어떻게 하나요? 차례대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라는 면접 문제를 5분 동안 저랑 앉아서 봤어요. 얘네들이 다 이 문제를 보고 통분을 하려고 합니다. 통분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통분할 수 있어요. 근데 분수 5개를 통분해요. 쉽지 않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분수가 10개 있어. 통분할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10개도 통분하겠대요. 얘네들이. 대단한 애들이죠. 역시 영재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100개도 통분할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을 달리 하더라고요. 보면서 2분의 1을 갖고 큰 거, 작은 거, 분수의 크기에 대한 양감을 그때 가서야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통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수학에서 더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기본이 있고요.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분수의 크기에 대한 양감이에요. 2009 개정교육과정 궁금하시죠? 개정교육과정 문서를 보시게 되면요. 2007 7차랑 다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가 바로 뭐냐면 직관하는 거, 감각하는 거, 어림하는 겁니다. 수학은 그걸 통해서 발견하는 게 수학입니다. 자, 많이 놓치는 약점입니다. 교과서가 기본입니다. 교과서를 먼저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5학년 교실을 잠깐 나와서 우리는 3학년 교실로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3학년 교실에서는 좋은 수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어오실 때 아마 다 받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서 제가 수학 문제 아니에요.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학 문제 아니고요. 그 자료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칸이 있어요. 2칸입니다. 한 칸에 하나의 숫자를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2자리 숫자를 써보세요. 한 칸에 하나의 숫자를 써서 2자리 숫자를 써보세요. 저랑 같이 맞추시는 분께 제가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로또 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한 칸에 하나의 숫자를 써보세요. 제가 숫자를 불러드릴 때 그 숫자 나오시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초등학생들도 해보시고요. 여기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2자리 숫자를 쓰면 됩니다. 다 쓰셨어요? 혹시 쓰신 분 가운데 제가 숫자 불러드릴게요. 37 쓰신 분 계세요? 2명. 네, 2분이나 있으시네요. 37 맞아요? 보여주세요. 맞네요. 맞아요? 37? 예, 맞습니다. 자, 2분께 제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나중에 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32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맞추었어요, 숫자를. 그 학생은
환호를 지릅니다.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럭키라고 외쳐줍니다. 그 학생은 너무 행복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머지 31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불행해진 거예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숫자 하나 썼을 뿐인데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선생님이 기회를 한번 더 줘야겠죠. 그래서 준 기회가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보다 2배 이상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진지해지죠. 신중해지죠. 장난이 아닙니다. 숫자 1, 2, 3, 4, 5를 갖고요. 한 칸에 하나씩 숫자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하고 일치하면 아까보다 더 큰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다 같이 해보시죠. 숫자 1, 2, 3, 4, 5를 한 칸에 하나씩 넣어보는 겁니다. 자, 넣어보셨어요? 여기 애기들만 할 게 아니고 엄마도 같이 해보시죠. 예. 넣어봤어요, 다들? 자, 혹시 넣어본 분들 가운데 요렇게 세로로 더한 거하고 있잖아요. 가로로 더한 거하고 그 합이 같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그냥 막 숫자를 럭키입니다. 예, 어머니 럭키예요. 행운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다음 주까지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행운이에요. 자, 행운이 지금 여기도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 7분, 8분 정도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행운을 드리겠습니다. 7분, 8분인데 초등학교 3학년 교실도 동일합니다. 비슷하게 32명 가운데 아까는 한 명이 행운이었는데 이번에는 7, 8명 정도 행운이 등장했습니다. 얘네들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은 하나하나 럭키라고 외쳐줍니다. 다른 선물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럭키라고 하면 너무 애들이 행복해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까는 한 명이 행운이었고 나머지가 불행했기 때문에 덜 불행했는데 얘네들의 불행이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7명, 8명이 행운을 거머쥐면서. 이제 선생님이 애들한테 문제를 줍니다. 행운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만드는 거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 종이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마음껏 가져가서 행운을 만듭니다. 아이들이 행운을 만들어서 칠판에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칠판에 갖다 붙일 때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왜 좋은 수업인가 하면요. 자, 아까 행운 만드신 분 가운데 숫자가 1인분 혹시 있으세요? 가운데가 1이면서 행운을 만드신 분. 또는 가운데가 3이다. 나는 아까 있으시죠, 그렇죠? 좋아요. 혹시 가운데가 좋아요. 가운데가 5이면서 행운 만드신 분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자, 칠판에 갖다 붙이는데 가운데 숫자가 1인 경우는 막 갖다 붙여요. 수북합니다. 가운데 3인 것도 수북해요. 가운데 5인 것도 수북해요. 가운데 2인 거 갖다 붙이세요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이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요.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가운데가 2하고 4일 때는 칠판에 붙일 게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수학입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면서 고민합니다. 이게 뭐지? 왜 1, 3, 5일 때는 그득그득한데 2하고 4일 때는 왜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애들은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마방진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풀어요. 근데 마방진 얘기를 하지 않고 아이들은 마방진 문제를 그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수학은요, 많이 틀리는 게 수학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학 시험 보다가 울고 있어요. 마음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옆에 가서 왜 문제를 모르겠니? 몰라서 못 푸니?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답변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수학 시험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어요. 수학을 불안해합니다. 혹시 학교 다닐 때 수학 시험 전날 못 먹고 못 자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경험을 우리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해서는 안 되겠죠. 엄마 수학은 그렇습니다. 엄마 수학은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게 엄마 수학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수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학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학년별로 수학에서 배워야 할 거, 배우지 않아야 할 거, 학년별로 수학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2부에서 우리가 수학 약점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강연은 마치고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엄마가 알아야 할 아이들의 대표적인 수학 약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수학은 풀 것과 같다.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자세히 봐야지 예쁜 수학입니다. 미리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 아까 그 시험 볼 때 그 불안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남녀의 성향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여자아이는 꼼꼼하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실력대로 잘 나오는 편인데 우리 꼭 둘째 남자애가 덜렁거려서 항상 자기 실력보다는 안 나왔어. 그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속이 상하고 그런 생각도 드는 게 얘가 내 머리를 닮아서 그런가 수학에 대물림 되는 게 아닌가. 오늘은 또 특별히 강연이 수학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학년별로 그 약점 극복법을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학년별로 나눈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년이고 고등학교 3년이죠. 근데 네. 초등학교는 6년입니다. 1학년 애들하고 6학년 애들은 체격도 다르지만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죠. 수학 배우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학년에 맞추어서 그 배우는 내용에 맞추어서 엄마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엄마들이 먼저 챙겨야 될 대목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기 때문에 학년별 수학 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네. 거를 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러는데 중고등학생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선생님 쉬우실 것 좀 같아요. 알려주셔야죠. 그렇죠. 네.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이 계통적이다, 체계적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약점도 초등학교 수학 약점하고 떠나 있을 수는 없어요. 중학교 애들이 결국 그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외워서 푸는 그 수준이 아니기 위해서라면 초등 수학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얘기하겠지만 속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숙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숙성을 통해서 성숙이 돼야지 그래야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떤 수학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엄마가 알아야 할 우리 아이의 수학 약점 정복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2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 수학 약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아들 녀석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저하고 달라요. 제가 그 녀석을 통해서 김현서라는 녀석인데 그 녀석을 통해서 봤던 모습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학년 수학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일게요. 우리 아들 녀석은 그래도 수학은 좋아합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근데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서를 보다가 기가 막힌 경험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25 곱하기 6을 했어요. 답은 150이라고 잘 구했어요. 근데 현서는 특이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숫자 0을 쓸 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4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9자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6자 같기도 해요. 150이라고 답을 구했어요. 근데 답을 옮겼을 때 글쎄 154라고 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1학년 수학입니다. 숫자 쓰는 거 중요합니다. 실수가 실력이라고 하죠. 실력만큼 자기가 시험 못 봤다고 하죠. 다 구해놓고 옮겼을 때 틀리는 친구들 수학의 대표적인 5개념 오류입니다. 근데 그 경우에 아이들이 1학년 수학에서 이거 왜 해야 되나요? 이거 몰라도 되지 않나요? 이거 왜 써야 되나요?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 1학년 수학이 축적되면 3학년, 4학년 중학교에서 맞게 구하고 틀리게 옮겨 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수의 관계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1학년 수학에서 가르기, 모으기 나옵니다. 덧셈, 뺄셈의 기본입니다. 보수라고 아시죠? 7의 보수는 3입니다. 10에 대한 보수가. 4의 보수는 10에 대한 보수가 6입니다. 그런 수 감각이 발달하는 게 1학년식입니다. 그냥 덧셈 뺄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해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만 한편 가장 나중에 큰 원인이 되고 수학 약점이 되는 게 그게 다름 아닌 1학년 수학입니다.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제대로 수학 용어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1학년 수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2학년 수학입니다. 2학년부터는 조금 달라져요. 수학은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제 언어 능력이 습득이 되었어요. 국어가 됩니다.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잘하기 위한 또 하나의 비결은 책을 많이 보는 겁니다. 문장제 문제 이해를 못합니다. 용어를. 맥락을, 문맥을 이해 못합니다. 2학년 때부터는 굳이 수학 동화, 수학 이야기 아니어도 됩니다. 책을 보면서 어휘력을 키우고 수학 용어를 익히는 게 2학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수학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3학년 수학 볼게요. 3학년 수학, 3, 4학년 수학은 이제 초등수학이 꽃입니다. 특히 4학년 수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3학년 수학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분수가 나옵니다. 분수학습, 소수학습이 시작되는 게 3학년 수학입니다. 분수가 나오면서 등분할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3학년 수학은 사칙 연산 가운데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나눗셈이 나옵니다. 나눗셈, 덧셈, 뺄셈은 하겠는데 곱셈은 하겠는데 나눗셈은 어렵다. 3학년 수학입니다. 분수와 나눗셈 때문에 3학년 수학은 이제 추상 개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원을 배우면서 도형의 이동을 배우면서 1, 2학년 수학하고 다른 수학이 3학년에 등장합니다. 3학년 수학에서부터 엄마들은 이제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일 공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학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요. 매일 꾸준히 10분씩, 15분씩 매일매일 수학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3학년 때에는 자기 것으로 갖추어져야 돼요. 3학년 때부터는 일주일에 1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10분, 하루에 30분씩 해서 아이들이 찾아서 할 수 있는 수학이 3학년 때부터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3학년 때 생각해야 되는 거, 어려운 분수와 나눗셈, 스스로 혼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수학 공부가 필요한 게 3학년 수학입니다. 4학년 수학은요, 저는 4학년 수학 진짜 어려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합 계산이 있었거든요. 4학년 때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초등수학 주제였어요. 또 하나는 4학년 수학에 사각형의 포함 관계가 있었어요. 직사각형은 정사각형이냐, 평행사변형은 말은 뭐냐. 저 진짜 그거 어려워했었거든요. 4학년 수학은 아이들이 혼합 계산과 평면 도형을 완성하는 시기인데 4학년 수학에서부터 뭐가 생기는가 하면 수학을 흥미를 갖고 수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학을 더 열심히 하는 게 4학년 수학입니다. 근데 1, 2, 3학년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재적인 약점들이 노출되는 것도 4학년 수학입니다. 4학년 수학이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현장에서 수학학습 부진화 지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래서 4학년 수학부터입니다. 4학년 수학은 연산이 완성되고요. 평면 도형이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학년 수학에서 우리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수학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행할 것이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죠. 속성보다는 숙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만약에 아이들이 결국에는 평면 도형 어려워한다, 혼합계산 어려워한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1, 2, 3학년 수학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뒤처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빨리 가는 겁니다. 1, 2, 3학년 수학에서 그걸 꾸준히 하면서 확인하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 간다고 엄마가 딴 데 가 있으면 아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5, 6학년 수학은 결국에는 포기해야 됩니다. 4학년 수학에서 부진 부분을 잡아주고 약점을 잡아주고 그때부터 1학년 수학 시작해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진정한 초등 수학입니다. 자, 4학년 수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5학년, 6학년 수학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학년이 되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초등 수학인데 이렇게 어려워도 되나? 수학이 이렇게 어렵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합니다. 1, 2, 3, 4학년 때 손을 애들이 번쩍번쩍 들다가 5학년 교실은 손 드는 애들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어려운 수학, 이제는 나가 아니고 엄마 때문에 하는 수학이 5학년 수학입니다. 이제 5학년 수학 어떻게 해야 될까요? 5학년 수학 고민은 6학년 수학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6학년 수학이 되게 되면요, 이제 중학교 수학을 준비해요. 다 선행한다고 하잖아요. 중1 수학 한다고 해서 중학교 수학을 보잖아요. 초등 수학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괜히 초등 수학 보면 우습게 보여요. 가소롭게 보이고. 그래서 초등 수학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초등 수학은 두고 중학교 수학만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름 방학이죠. 초등학교 6학년이 있다면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초등 수학, 저희 애는 현서는 중학교 가기 전에 겨울 방학 때 초등 수학을 다 같이 봤어요. 저랑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현서는 중학생이지만 초등 수학에 나오는 연산 문제를 통해서 계속 연산 감각을 기르고 있습니다. 중학생이라고 초등 수학 보는 거 절대 그거 남한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요. 자기가 해서 알려고 하는 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중학교 수학, 초등학교 6학년 때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 수학을 완성하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과서에 있는 문제 어떤 것든 좋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서 한 번씩 풀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풀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수학이 진정한 수학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엄마들한테 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시면 하트 모양의 안에 이상한 수식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수학 쓰기, 노트 쓰기 하잖아요. 문제 쓰기 하고 문제 풀기 하기만 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직접 아이한테 노트에다가 예쁜 작은 하트를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너 수학 시간 동안 공부한 거 떠올리면서 어떤 단어도 괜찮아요. 단어 하나 써보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일주일, 2주. 그럼 아이들은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 하나 풀고 끝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라고 하게 되면 내가 오늘 수학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지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수학 공부한 걸 다 떠올리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수학을 찾게 됩니다. 엄마가 직접 하트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단어를 쓰게 하세요. 몇 주가 지나면 문장을 쓰게 해보세요. 아이들이 내가 배운 수학을 떠올리면서 문장을 쓰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면 이제 이야기를, 하트를 키워주셔야겠죠. 이야기를 쓰게 해보세요. 그렇게 문제를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단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수학 속에서 산다. 그리고 수학은 언어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는 거다. 그걸 엄마랑 같이 교감을 하세요. 공감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내 주변에서 수학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쓰려고 합니다. 그게 스토리텔링 수학하고도 아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용 총재가 있어요. 김용 총재는 세계은행 총재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조금 낯선 인물인데요. 라가르드 총재라고 해서 IMF 총재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눈 게 얼마 전에 아마 신문에서 또는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용 총재가 프랑스의 라가르드 총재에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라가르드 총재가 어떻게 3시간만 공부하고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수학을 잘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그 11시를 모두 다 밤 11시로 아셨죠? 우리는 모두 11시로, 밤 11시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11시는 밤 11시는 절대 아닙니다. 오전 11시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모두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조그마한 도움이 되고 싶다면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름 아닌 엄마 수학입니다. 엄마도 수학을 한단다. 엄마도 수학을 찾아봐야 됩니다. 책을 봐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 내몰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엄마 수학 중요합니다. 같이 고민하고요. 같이 엄마 수학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를 통해서 수학 약점을 극복할 수 있게끔 먼저 엄마들이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년별 수학 약점 정복법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들 아주 꼼꼼하게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네. 조민희 씨도 제가 옆에서 보니까 계속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아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아, 정말 이렇게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언어는, 그 수학은 언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거에서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제가 수학적인 거는 아예 닫아버리고 엄마한테 묻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제가 닫았기 때문에 애가 다각적으로 사고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 잘못했구나. 아이들에게 계속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속성보다는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참 분수를 알아야 되겠다. 저는 우리 아이들 착각을 했어요. 수학적인 천재라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만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저였었습니다, 선생님. 예, 정말 많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네, 지금 교수님. 중학교, 고등학생이라고 고등학교 했죠? 1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그동안 돼요. 해왔던 게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부터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수학 이제 하시면서 하트 그려주셔야죠. 엄마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방청객 여러분들도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참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다 한번 떨어볼 텐데요.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김성준 교수님께 질문 있으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막내딸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제가 요즘 좀 시간이 돼서 좀 풀어주고 있는데 네. 이런 고민을 좀 하나 갖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온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개념을 알아야지 응용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로 계속 설명을 해주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제가 도입해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좀 쉽게 푸는 방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글쎄요, 교과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방법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좀 잘 모를 때 건너뛰고 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은지. 그런데 시험 문제를 받아보면 교과서에서 가르쳐 줬던 것을 풀 수 있도록 그 지문 내지는 이렇게 블랭크를 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푸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궁극적으로는 잘못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단계에서 3학년이기 때문에 단계에서 좀 속성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교정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 한번 훌륭한 여쭤보겠습니다. 아버님이신 것 네. 같아요. 그러게요. 예.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빠가 수학을 자녀를 가르치는 게 정말 어렵죠.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렵죠. 그리고 보시면 아마 아버님이 아실 거예요. 내용은 아버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비하면 지금 내용은 그때에 비하면 결코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30% 이상 감축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아니고요. 느끼실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라서 늘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기하셨어요. 결코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교과서 방법대로 설명을 아무리 해도 얘가 못 알아듣는다 했었을 때에는 교과서 방법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접근 방법은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었을 때
아버님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도 좋기는 좋은데 그 아버님의 방식은 제가 생각해 보건데 교과서의 방식 그 다음이었으면 해요. 그래서 교과서의 그 방식을 아버님이 생각하는 그 수학의 눈으로 보면서 고집하는 그거 말고 다르게 접근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이가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아버님의 그 방식을 이야기해서 좀 더 생각을 키워준다면 분명히 그 아이는 수학을 아빠한테 배웠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수학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아빠한테 이렇게 배우는 게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다가 아빠들은 이해를 그걸 왜 몰라? 그럼 나를 쳐다봐요. 그럼 어쩌라는 건데요? 그럼 나 닮아서 그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네, 교수님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수학 교수님이시고 중학생 아드님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교수님만의 뭐 특별한 비법이랄까요? 궁금해지네요. 비법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현서도 실수를 많이 하고요. 많이 틀리고 해요. 근데 다른 비법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얘기했다시피 수학은 즐거워야 되고요. 맞아요. 즐겁지 않으면 수학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비법 중에 하나는 현서가 그렇게 많이 틀리는데도 수학을 싫어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수학을 즐거워한다라는 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즐길 수만 있다면 수학을 하려고만 한다면 그 아이들은 누구나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 어른들이 너는 수학 못해라고 땅땅땅해서 판결 짓기 전까지 그 아이들은 언제나 수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가 아니고 연구 결과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성준 교수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학년별 수학 약점 그리고 극복법에 대해서 강연 잘 들었고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저는 그 부모의 역할이란 비 올 때 우산 같은 역할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요. 날씨 좋은 날에는 좀 먼 발치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을 바라봐주는 것, 그게 바로 훌륭한 부모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학 당첨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하단에 이 주소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수학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